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된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40대 이후 3대 복은 재물복과 자식복, 그리고 건강복이라고 하더군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시댁복은 타고나지 않았지만 40대 이후에 가질 수 있는 3대 복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라도 떨게 되면 다들 가질 수 있는 행운은 제게 다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매번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 집은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하는 친구 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던 직원이었고 회사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로만 월급을 가져왔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그 회사에 크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난 후 아이들을 출산하고부터 금전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남편에게 투자금 회수는 못해도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면 안 되는 거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남편이며 남편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었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다지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 회사는 폐업 준비를 하기로 결정되었죠. 그런데 하늘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시한 제품 하나가 우연히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남편 친구 사업이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고위직으로 승진을 해서 3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고 남편 친구는 남편이 회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면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도움이 컸다면서 초반에 투자해준 금액에 보너스 개념으로 더 챙겨서 3억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 회수는 회사가 커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보너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을 주시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투자금에 이자 조금만 붙여서 받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 친구는 제가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미안해서 남편 얼굴을 못 본다면서 남편이 알려준 제 통장 번호로 약속한 돈을 바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돈 가져다가 기부를 하던 어디 가져다가 버리던 알아서 해도 괜찮은데 거절만 하지 말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셔서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작은 월세방에서 살다가 좋은 집을 매매하여 이사도 가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는 것들은 모두 다 고민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에게 받은 3억은 나중에 아이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따로 손대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온다는 말이 있더니 제가 남편 친구에게 3억을 받았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된 건지 시어머니가 당장 그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히시더군요. 한 번은 집으로 쫓아오셔서 3억은 제 친구나 가족이 아닌 남편 친구에게 받은 거니까 시댁 소유나 마찬가지이니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어디다 뒀냐고 난리를 치며 집을 뒤지셨어요.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니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통장 어디 있냐는 시어머니 말에
누가 줬든 이 돈은 내 거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급기야 저희 친정아빠한테 전화하셔서 딸을 아주 잘 키워놓으셨다고 비꼬면서 3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빠는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셨어요. 그럼 아들은 제대로 키워보내신 게 맞냐고,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이 없으니 학력이며 안정된 직장이며 가진 것도 없이 장가오지 않았냐고 되받아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은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 받고 싶으면 고소해서 가져가시라고 마지막 한 방을 날리셨죠. 당연히 아빠가 맞는 말만 꺼내놓으시니 시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러워서 안 받는다며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 성격에 혹시나 나중에 또 찾아와 3억을 내놓으라고 힘들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 살짝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빠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인지 그 일 이후로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기분은 좋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다시 예전처럼 왕래하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전과는 달리 목에 멍울이 잡히고 기관지가 부은 듯 침을 삼키는 것이 힘들어서 동서가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큰 병이 아닐까 싶어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나이가 되면 갑상선 기능이 약화되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갑상선 항진증 같은 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이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가 겪고 있는 증상과 똑같더군요. 이런 질환들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기는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관리만 잘하면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병도 신경 쓰지 않으면 큰 병이 된다고 하니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동서가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병원이 갑상선 진료가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왕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족이 있는 곳이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병원으로 예약을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갑상선 진료가 유명한 곳이다 보니 생각보다 대기 환자가 많아 예약이 힘들더군요.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저는 동서 가족이니 염치 없지만 진료 시간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검사를 진행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시댁에 갔을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나 본인 가족들에게는 진료가 끝난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지만 대기 환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갑상선 문제의 증상들도 나타난 상황이니까 불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엄청 싸가지 없게 형님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면서 여기도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새치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환자들처럼 똑같이 대기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으라고 면박을 주더군요. 아무리 진료가 끝난 시간에 봐달라고 부탁했다 해도 가족인데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동서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은 왜 대기 없이 퇴근하고 봐주냐고 했더니 그럼 어른들이랑 형님이랑 갔냐고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더군요. 면박까지 주면서 동서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병원을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찾아보니 믿을 만한 대형 갑상선 전문 병원이 동서가 일하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며칠을 기다려서 동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동서병원에 가서 평소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니까 초음파 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던 동서는 갑상선의 모양이 많이 이상하다면서 새침 검사를 진행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상선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판단에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보통은 보름 뒤에 나오니까 기다려보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이후 저는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약속된 보름이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동서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진작에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동서와의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가 보니 동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동서에게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온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조직 검사 결과 저에게 갑상선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갑상선 질환이 여자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 저한테 생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남편 일이 잘 풀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것이 몇 년 안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픈 저보다도 엄마가 필요한 아직 어린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어서 동서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친구 사업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가 옆에 없는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습니다. 예전에 암에 걸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친구의 문병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움직일 힘이 없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이 되더군요. 단지 암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이런저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을 계속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 착한 모습으로 동서가 불안해하는 저의 손을 잡으면서 요즘에는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절개를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싸가지 없게 이야기했던 동서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착하게 나오니까 내가 암이라고 하니 안쓰러움을 느껴서 그런가 싶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착하게 행동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서는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서 또다시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아무래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 매일같이 뒤숭숭한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동서도 저와 같은 환자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불안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퇴근을 한 후 피곤할 텐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절 찾아와 제 옆에서 계속 안심시켜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동서에게 약간 화가 나 있었는데 이런 착한 모습에 마음이 싹 풀리더군요. 며칠 뒤 저는 예약된 날짜에 맞추어서 갑상선 암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병을 빠르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도 동서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저에게 동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 꺼내놓았습니다. 형님, 치료 다른 곳에서 받으셔도 되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라니. 그게요, 형님. 실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페이닥터 그만하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진료를 받아도 가족한테 받는 게 좋을 테니까 개원을 하면 그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개원하려고 준비 중이었어? 아니, 나는 동서한테 받으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개원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진료하고 나중에 개원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형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암덩이가 하루아침에 커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치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생각한 거면 개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몸속에 암덩이가 있는 상황이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여기서 치료를 하다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가 의사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 진료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개원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개원할 돈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딱 3억 원이 부족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느낌이 딱 오더군요. 곧 저에게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은 불길한 얘기는 들었지만 듣고 나서 곧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모른 척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란 걸 왜 나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저희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봤는데도 어렵겠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들어보니 형님 몇 년 전에 아주버님 친구분한테 3억을 받아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형님이 저 개원할 수 있게 그 돈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너무 당당하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당연히 저한테 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니 줄 수 없었고 그대로 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180도로 돌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냐면서 어머니가 형님한테 돈 받아 개원하라고 했다며 난리를 쳤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동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들러 위로를 건넸던 것이 바로 돈 때문이 아닐까 싶더군요. 저는 이런 일로 더 이상 동서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당연한 듯 저에게 받아서 개원 준비에 보태라고 했다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진료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도착해보니 동서도 제가 병원에서 뛰쳐나가자 뒤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있거나 없거나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열이 받아 있었고 저는 집에 발을 붙이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제 돈을 왜 동서에게 주라고 당연한 듯 이야기를 하셨냐고 그게 시어머니 돈이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냐면서 저한테 못된 년이라고 하시더군요. 동서도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본인이 개원해서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고 싫은 거냐며 난리였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내 돈은 못 주니 개원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어차피 한 번 큰 병 앓으면 계속해서 병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사는데 가망이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냐? 이럴 때 동서 좀 도와서 빨리 네 병 치료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제가 아프면 제 돈으로 병원을 개업한 동서가 어련히 저희 애들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황당한 소리를 하셨고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가망이 없냐. 혹시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저에게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을 텐데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네. 나 같으면 그냥 돈 주고 암 없앤다는 소리를 할 거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동서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왜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까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정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갑상선 암 발견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일찍 발견했고 치료 시기 놓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며 말했죠. 저의 말에 두 사람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동서는 저에게 그건 빨리 치료했을 때 말하는 거라면서 형님이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케이스가 좋지 않은 것도 숨겨왔다고 오히려 저를 생각하는 척 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상선 암은 원래 재발이 잘 되는 데다가 시기를 놓치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종양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정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악담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의학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으면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가 갑상선 환자들을 자주 보고 진료를 하는 의사이니 케이스가 좋지 않다는 말에 혹시 저 말이 진실이 아닐까 하는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해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한마디를 또 던졌어요. 형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진짜 형님 애들 내 애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잘 키워줄게요. 그러니까 미리 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보다 정말 철실한 사람이에요. 형님도 어려움 겪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뭐라고? 내 애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워. 그리고 동서는 이미 안정적으로 돈 꼬박꼬박 나오는 병원에 있으면서 왜 개업을 하겠다고 설치는 건데. 갑상선 암 걸린 사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어? 에이, 형님도 참. 아무리 큰 병원이고 안정적으로 돈 나온다고 해도 병원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원장이랑 같나요? 그리고 갑상선 암은 3억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동서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두 사람이 저희 애들을 잘 키워주겠다고 하지만 애들 아빠도 중국 가서 일하는 것 빼고는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찼어요. 당연히 암이 치료되어서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좋겠지만 만약 제가 세상에 없다고 해도 중국에 애들을 데리고 가던 아니면 본인이 한국으로 나오던 해서 아빠가 잘 키워주겠죠. 설마 본인 자식을 엄마 없다고 버리겠어요? 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동서가 당차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부지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끝까지 3억을 내놓으라는 두 사람의 말에 거절했고 동서가 치료를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그 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악담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야, 이 못된 년아. 가족도 모르고 혼자 욕심 부리면서 사니까 네가 암에 걸리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치료는 받니?
그냥 나가서 죽어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님이 되어서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 뭐라고요? 부탁이요? 동서가 언제 부탁한 적이 있나요? 그냥 철부지 꼬맹이처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투정이나 부렸지. 그리고 제가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렸다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까지 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네 남편이 중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건 다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다. 너 하나만 죽어서 없어지면 우리 가족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어차피 그 3억 내 아들한테 가게 될 테니 내놓고 가던 아니면 나가서 죽던 알아서 해. 아니요. 제가 왜 그 돈을 드려야 하죠? 그리고 제가 나가 죽을 일도 없을 겁니다. 이 일이 억울해서라도 병치료 끝내고 거머리처럼 찰싹 옆에 붙어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 두 사람이 저한테 3억 가져가실 일은 없을 겁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곧바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의 팔을 붙잡고 당장 3억 안 내놓으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절대로 치료를 못 받게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 본인 입김이 얼마나 센 줄 아냐고 암덩어리 그대로 놔뒀다가 결국 치료도 못 받고 금방 저 세상 가는 거라면서 각오하고 있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시댁을 나왔죠.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동서의 마지막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두 사람이 한 번에 저를 쥐잡듯 하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3억 투자한 셈 치고 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댁 아파트 밑에서 다시 올라갈까 말까 수십 번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기부를 하는 한이 있어도 협박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암 판정을 받고 찾아왔다고 하자 초음파를 보시고는 똑같이 결절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또 보름이 넘게 기다려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악화가 됐을지 긴장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보더니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전 병원에서 검사한 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다행히 암은 아니고 치료 가능한 결절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정말이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나 암 아닌 거냐고요. 의사 선생님도 절 안심시키며 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 불안하시면 검사 결과 드릴 테니 딴 병원 가셔서 다시 확인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병명에 대해 동서 아니면 지금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동서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네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초음파 검사 CD랑 세친 검사 결과지랑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가지고 나와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내가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일단은 그 발단인 시모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아주 딱 맞춰 동서와 시동생이 시댁에 와 있었고 시모까지 셋이서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뭔 이야기를 하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역시나 그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인 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대화가 약간 이상하더군요. 아니, 걔가 딴 병원 가서 암이 아니라는 거 알면 어째?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주변 갑상선 병원 의사들한텐 대충 얘기는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쫄보는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아휴, 빨리 그 사이에 3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갔나 싶어. 살살 달려서 돈을 빼왔어야 했는데 말이야. 너 의사니까 그 외 위랑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맞는 약 같은 거 못 구하니? 그거 맞으면 바로 참되잖아. 그런 걸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게 엄마는 형수가 3억 생겼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꾸미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 갑상선 암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겨우겨우 하늘이 도와있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알고 보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제게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그걸 핑계로 3억을 뜯어내려고 했던 게 맞았어요. 거기에 치료까지 거짓으로 시킬 작정이었던 거죠. 애초에 제가 목이 아파서 동서를 찾아간 이후부터 그 셋은 이때다 싶어 돈을 뺏을 계획을 짜서 실행했던 것이었네요.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방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온 방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세 사람에게는 이보다 확실한 참교육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마침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셋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녹음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 녹음본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 모른 척하고 시댁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예상치 못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오니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제가 갑상선 암이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치료를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 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녹음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녹음본을 사용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었어요. 알아보니 의료진은 환자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과잉 진료도 모자라 거짓 진료부터 수술까지 받게 하려고 했고 아무 죄 없는 환자를 딴 병원 의사들에겐 나쁜 소문을 퍼뜨려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니 죄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녹음본을 첨부해 동서의 만행을 고발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고발 이후 병원에도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동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상황이 심각해져 위기감을 느끼게 된 동서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어요. 고발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며 잘못했다고 흐느끼더군요. 처음에는 동서가 울기까지 하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이 되려면 멀었나 봅니다. 동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거짓 고발이었다며 억하심정으로 원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미 녹음본을 보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거짓 고발이라고 하면 믿겠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 시어머니도 한 차례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둘이 짜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돈 안 뺏을 테니 거짓 고발이라고 해달라는 내용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 거짓 고발 없이 그대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후 시동생도 애가 있는데 의사 면허 정지가 되면 우리 집 정말 큰일 난다고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가 왔었지만 그냥 무시해버렸죠. 결국 동서는 조사 끝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료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밝혀지자 병원 이미지 실추를 시켰다는 이유로 해고에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위자료를 안 주면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면서요. 이로 인해 당연히 개원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해결된다 해도 소문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이 아니면 어디든 발을 못 붙일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서는 벌금에 병원에 줘야 하는 이미지 실추 위자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개원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은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건물은 놀고 있으니 앞으로 당분간 수입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인지 결국 건물도 내놓고 집도 팔아 월세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믿을 구석이었던 동서가 의사면허 뺏기고 개털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들러붙더군요. 평소와는 다르게 손주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면서 직접 음식까지 해서 찾아오시거나 뜬금없이 제가 너무 말라 안쓰럽다면서 보약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가 가진 돈과 우리 집안의 경제력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 달갑지 않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겪었던 일들을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이전에 시어머니가 3억을 뺏어가기 위해 집 안을 뒤지고 친정에 연락하는 등의 일들은 괜히 집안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묻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서가 병원에서 해고가 되고 면허 정지까지 받아 개털이 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수준이라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는 것보다 제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도 성격이 더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면 더 열이 받아 시댁이 난장판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번 일을 알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남편 성격을 알기에 이렇게 쫓아오신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사과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 갈 준비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딱 한마디 하고 끊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이 되어서 쫓아오신 것이었어요. 전 남편 덕분에 제대로 사과도 받고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후 저는 별것도 아닌 갑상선 결절을 바로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이게 암이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했던 몇 개월이 지옥 같았는데 금방 또 나으니까 허무하기도 하더군요. 가족한테 진료받는 게 마음이 편해서 동서병원을 찾아갔던 건데 전화로 면박을 줄 때 여기서 진료받기는 글렀다 하고 그냥 다른 병원을 갈 걸 그랬어요. 만약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악마 같은 것들 싹 다 벌주고 치료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니 이제 살맛이 나네요. 이제는 가족들과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